자, 이제 우리가 자, 한정치산이죠. 595페이지. 이제 오늘은 이제 595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재가 한 60페이지 남았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가 성년 후견은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 한정은 보세요. 가장 배운 질장노죠.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 여기까지는 똑같아. 근데 그게 부족한 사람이야. 완전히 없는 사람이 아니고 결여가 아니고 부족의 부족. 그죠? 이 양에.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 제약의 결여냐. 그죠? 정신적 제약의 결여냐. 좀 부족한 거냐. 왔다 갔다 한 거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거기 이 둘째 줄에 그 부족한 사람이 하는 거다. 글쎄. 595페이지입니다. 595페이지에 1항 둘째 줄이에요. 둘째 줄에 부족한 사람. 여기서 본배사, 후감, 대하도 사촌인의 친조, 또 후견인, 감독인 등이 할 수 있고 또 검사 단체장 갖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심판 청구를 하면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이제 필요 없을 때는 그 한정, 후견, 종료도 심판을 통해서 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 후견인의 이제 임무는 역시 거의 뭐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에 13조에 역시 그 가정법원, 요건 이제 13조에 있죠. 13조에 가정법원은 그 피한정 후견인이 우리가 동의를 받아서 행위를 하라. 그래서 한마디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범위를 정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요, 예전에 그 한정치산과 금치산은요, 금치산제도, 이거는, 아예 능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옛날엔 정신병원이 있거나 그러면요, 아예 능력이 없다고 쳐가지고, 무조건 그죠? 후견인이 다 무시하고 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은 정신적 능력이 없더라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죠? 운동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사람이 무조건 관계없이 무조건 동의받아서, 그죠? 이 사람이 무조건 동의받아야 돼.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요. 동의를 받는 행위를 정해졌어. 차이점이 이러이러한 행위만 동의받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 자유로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동의를 받아야 되는 행위만 딱 정해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항에 본배사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아까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 범위를 물론 늘릴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이 범위도 바꿀 수 있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정신 상태에 따라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나빠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동의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사망에 또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그 한정 후견인이 피한정 후견인의 이익을 침해가 될 염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역시 동의에 가름해서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의를 거부했을 때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항에 또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 행위는 만약에 동의가 필요한데 그 피한정 후견인이 동의 없이 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그 취소권이 있죠. 취소권이 있습니다. 다만 뭐 쌀을 사거나 장을 보거나 고기를 사거나 이렇게 어떤 일용품의 구입에 대한 일상 생활에 대해서는 적어도 뭐 과도하지 않다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조문들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역시 신상결정. 자, 신상결정에 대한 걸 해놨는데 우리가 아까 지난번에 이게 아마 947조에 있었죠? 그 동의 똑같아요. 갑니다. 그죠? 봤었습니다. 그때.
한마디로 말하면 성년 후견의 경우와 그 신상 결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봤던 거 똑같습니다. 박스 밑에 보시면, 자, 박스 밑에 보세요. 박스 밑에 보시면, 자,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정법원은 대리권 심판할 수 있고, 또 아까, 개정민법 총칙에서 동의에 필요한 행위라 해가지고, 동의사항이라는 조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권을 다 가정법원에 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리권 수요 권한을 다시 규정한 것은 주로 한정 후견인이 주로 제일 많은 게 이제 장애인. 그래서 장애인의 신상 보호를 위해서 이 규정을 그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성년 후견과 한정 후견은 947조의 이의죠. 그 위에 점은 그걸 전부 다 피한정 후견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돼요. 피한정 후견인은 신상에 대해서 단독 결정한다. 또 뭐 피한정 후견인은 그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한정 후견인은 피한정 후견인에 대해서 치료일 때는 법원의 허가를 하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특정위원 있죠. 특정위원. 자, 역시 그 민법 총칙에서 봤던 조문이죠. 그래서 거기 1항에 진리병,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자, 정신적 제약이 있는데 다만 어떤 일시적인 후원이라든지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 그럴 때 역시 특전 후견 신청을 하면은 심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사망에 이러한 심판할 때는 특정 후견의 기간 얼마까지 하고 그 사무의 범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그 피특정 후견인의 후원을 위해서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여기서 특정 후견은요. 이거는 단순히 나이가 많으신 거야. 그러니까 다 해. 옛날부터 자기가 웬만한 임대료라든지 다 했는데, 근데 그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건물을 짓고 뭐 설계하고 이런 거는 몰라. 그러니까 그 특정된 행위에 대해서만 그 건물을 짓 때까지만 특정 후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정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이 959조 12에 따라서 우리가 청구를 해서 특정 후견 감독인을 둡니다. 특정 후견 감독인을 둬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자 성년 후견, 자 한정 후견, 특정 후견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 뭐죠? 후견 개시 심판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청구를 해서 내면 보통 3, 4개월면 나옵니다. 나오면 누구를 후견인으로 둡니다. 주로 가족이라든지 뭐 아들이나 딸한테 하겠죠. 그죠? 그게 어려우면 이제 법무사나 변호사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후견 감독도 자,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해요. 그죠? 근데 이건 의무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지금 보게 되는 오른쪽에 임의견. 자, 임의견입니다. 자, 이거는 요즘에 법무사분들도 그런 분들 여기 계신 분들 계세요. 자기가 나이가 지금 내년이 90인데 자기가 올해부터 하나 만들어줘야겠대. 그래서 임의견 계약을 해. 어떤 분은 물어봐. 내 거 하나 해주지 그래. 돈이 많으셔가지고 내 거 한번 해달래.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거저거 관리하는 게 있는데 재산 뭐 오피스텔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야 혹시 이러다가 정신이 혼매지면 누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지. 누군가가.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또 당장 그 재산을 줄 필요는 없고 당장 주려니까 또 뭐 징여세 문제가 또 있어요. 또 이거를 또 내가 누구한테 또 이렇게 또 주려니까 또 뭐 서로 자식끼리 싸움이 생기니까 야 이걸 좀 관리를 맡기자. 아예. 또 내가 좀 요양병원에 있어. 그러면 나 요양병원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아예 야 이거에 대한 관리인을 두는 거야.
그게 우리가 오른쪽에 보는 후견 계약서 쓰는 거예요. 후견 계약서 썼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얼마 전에 왔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오셨냐면요. 나이가 많지는 않으신데 건강하세요. 나이가 제가 74세세요. 근데 이분이 강원도에 딸이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오셨는데 자기가 집이 단독주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자신은 자기가 재혼을 했대. 재혼. 늦게 처녀로 해가지고 재혼을 했는데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죽은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남편의 딸이 있어. 딸이 있는데 그때 막 고등학교 들어갈 때 자기는 그래도 계모라도 얘를 공부하라고 이제 인문계 지금 하면 상고 보내지 않고 이렇게 보냈더니 딸이 그때부터 삐져가지고 결혼할 때까지 막 결혼식장도 갔는데 막 얼굴을 안 보고 가더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건 그렇더라도 딸이 이제 강원도 살아요. 살고 있는데 자기가 죽으면 자기 부모도 없으니까 이 재산을 이 딸을 그래서 주고 싶대요. 왜냐면 자기가 좋아했던 남자 딸이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이 딸은 뭐예요? 이 딸은 입양을 할 수도 없잖아요. 반대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죠? 근데 이게 죽으면요. 이 죽으면 국가로 갑니다. 국가로. 그죠? 상속인이 없으면 국가로 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 단독주택을 한 3억 정도 얼마 되는데 이거를 제가 자마하면 주겠다고 이렇게 하겠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딸이 강원도에 있는데 또 제가 연락해봤어. 그랬더니 거기서 사이가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연락했더니 딸이 연락이 안 된대. 그랬더니 보니까 딸이 또 미국 가 있어요. 미국 가가지고 왜냐면 또 아이 데리고 갔대요. 공부하러. 그래서 이거 후견 계약을 써줘가지고 제가 이걸 썼어요. 써가지고 만약에 지금 아니에요. 계약서만 쓰고 만약에 이러이러한 내가 정신이 위로하거나 어떤 수술받거나 몸이 이렇게 나빠질 때 그때 이 재산을 처리해달라. 또 그리고 자기가 아프게 되면 그때까지 자기를 그죠? 간병인을 붙여주고 누군가가 붙여줄 거 아니에요. 간병인 붙여주고. 그래서 그런 신상보호나 그런 걸 해달라고 계약을 썼습니다. 계약을 썼는데 이러한 후견 계약은요. 이분이 몸이 안 좋아지면 이제 나한테 연락 오겠죠. 그죠? 연락이 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자기 지갑에다 써놨어요. 계약서가 있어가지고 누가 쓰러지면 이제 누가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여튼 써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이런 계약은 효력이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런 후견 계약 보세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이로 정신적 제약으로,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멀쩡한데 정신적 제약이 와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할 상황에 있거나 부족할 것에 대비해서 나오죠.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의 사무를 전부 또는 일부는 다른 자에게 위탁을 해서 그에 대해서 대리권을 주는 계약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후견 계약은 공정증서로만 돼야 돼요. 그래서 공정증서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정증서를 실제로 해본 사무실이 없대요, 대한민국에.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거를 결국엔 그냥 계속 썼어요. 근데 맡겨놨는데 하여튼 안 해주고 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왜냐면 물론 이 계약 또 하나 플러스 뭐죠? 또 하나 플러스 뭐죠? 보세요. 이런 계약은요, 언제부터? 가정법원이 후견 감독인 선임 신청을 내가 해야 돼, 법무사가. 보세요. 그럼 법무사가 이 사람이 이제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때 가정법원에다가 후견 감독 신청을 해야 돼. 그래서 후견 감독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이 계약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효력이요. 언제예요? 효력이 후견 감독인을 선임한 때 돼야 되니까 여기는 필수적, 아까 여기와 달리 필수적 후견 감독인이 있는 거야. 왜? 이거는 약간 계약이니까. 그런데 법무사가 한마디로 땀만 먹고 그거를 어떻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또 친족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혼자 사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요. 이걸 또 다른 분은 또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자기 여동생한테
자기 여동생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써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알면 써주고 모르면 안 써주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법을.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그럴 때 대비해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후견 계약 제도로서 임의 후견이라는 게 들어왔다. 이게 그거죠. 효력은 언제라고요? 계약사성이 아니고 언제라고요? 임의 후견인 선임한 때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959조의 종료. 그러면 임의 후견이라는 것은 그 선임 전에 본인 또는 그렇죠. 본인 또는 후견인이 언제든지 똑같아요. 자, 계약을 깰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처리할 때는 역시 공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나 계약을 처리할 때는 공증으로 깰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2항에 또 후견인 감독 나오죠? 감독인의 선임 이후에 본인 또는 임의후견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후견 계약을 깰 수도 있어요. 다만 그때는 뭐죠? 가정법원의 허가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또 깨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요 임의후견 제도가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다. 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오시면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여기서 요 제도를 가족 중에 한 명한테 해주면은,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요, 저희는 가끔가다 오는데요, 꼭 그래, 꼭 부모님이 정신을 잃었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대. 그러면 누군가 돈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집을 당장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법무사가 또 본인이 없으면 안 해줘요. 그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죠? 네, 근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아들 또 이름을 해. 그럼 문제 뭐냐면요, 아들이 수술비 주면요, 그거 증여야. 돈 내놔야 돼. 증여세 내야 돼. 증여세가 좀 큽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10%하면 1억이면 1,000만 원씩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제도를 이제 법무사협회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서는요, 이런 제도가 지금 많은 거예요. 일본에는 벌써 좀, 근데 물론 이 제도는 좀 이제 어느 정도 복지가 좀 잘 된 나라일수록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많이 먹어보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그러면 여기선 제일 중요한 게 임의후견인 감독인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959조의 15. 자, 1항. 자, 가정법원은 자, 이 임의후견에 대해서 이 후견 계약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무사가 후견 계약 등기를 같이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 후견 계약이 등기가 된 사람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사무처리인이 부족한 상황이 있을 때 본배사들에 의해서 그죠? 등기를 한 다음에 그죠? 내 앞으로 등기해 준 다음에 임의후견 감독인을 뽑습니다. 그죠? 물론 본인이 아는 사람이 청구에 의해서 임의후견 감독인을 선임할 때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또 그 반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컨대 나 큰아들 싫다 할 수 있어요. 이제 걔 누가 할 수 있고요. 또 누가 싫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망에 자, 그러면 임의후견 감독인이 없을 때는 그때는 역시 직권 또는 청구로 일단 임의후견 감독인은 선임을 해야 됩니다. 왜? 선임을 해야만이 계약이 유효하니까. 그리고 사항에 가정법원은 그 임의후견 감독인이 선임했을 때 필요할 때는 직권 또는 청구로 임의후견 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그죠? 추가로 또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뭐 세무사, 왜냐면 또 이게 회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세무사 1명, 그죠? 또 회계사 1명, 변호사 1명, 뭐 복지사 1명, 법무사 1명 이렇게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임의후견인의 직무, 자, 감독인이죠. 감독인의 직무는 당연히 감독인은 누구를 그 임의후견인의 사문을 감독해요. 큰아들이나 법무사랑들 똑바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보통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씩 보고서를 내라 해서 보고서 양식 다 있습니다. 지금 다 만들어놨어요, 협회에서. 그리고 2항에 또 필요하면은 그 감독인에게 감독상 보고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또
또 임의 휴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 재산 상태 상황 조사를 해라라는 그러한 처분권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959조의 17에 임의 휴견 개시의 제한. 자, 임의 휴견은 그죠? 결집할 것도 있겠죠. 그리고 또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 계약에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는 가정법원은 임의 휴견 감독인을 선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법무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보니까 뭐 대출이 많다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조회해가지고. 그렇잖아. 법무사가 돈이 너무 없으면 또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그런 걸 감독을 해요. 또 두 번째, 또 이번에 거꾸로 임의 휴견 감독을 선임한 후, 아까, 후견인, 그 후견인도 못 믿잖아요. 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임무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럴 땐 당연히, 그 법원에서 여기 임의 후견인을 자를 수 있어요. 그죠? 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임할 수도 있다. 하여튼 뭐 이거 어려운 건 아니죠. 자, 결론적으로 밑에 거 보시면 되는데, 자, 임의 후견 계약은 등기랍니다. 등기를 하고 되고 있고요. 따라서 대리권 소멸 등기도 할 수 있고요. 후견 계약 등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마 나중에 후견 등기에 관한 법률을 배웁니다. 또 이 법률이 또 있죠. 예. 그러면 만약에 임의 후견인도 있고 법정 후견인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성년 한정 특정이다. 그럴 때는 어떤 걸 먼저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여기서 자, A라는 분이 K1이라는 이제 Y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법무사를 지정했어요. 위임했어. 근데 정말 이 사람이 정신이 위험해졌어. 치매가 오거나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정신이 잃었어. 그러면 이때 이 자식들은요, 이게 불편한 거야. 그렇잖아요. 자꾸 뭐 얘한테 지금 지가 뭔데 뭐 우리 재산에 대해서 뭐 보고하라 마라 뭐 1,000만 이상 쓰실 때는 통장에 500만 원 있을 때마다 나한테 오세요. 그러면 짜증이 나. 그럼 나도 아는 사람 있어.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들들이 예컨대 아예 아들들이 성년 후견 신청을 받아. 그러니까 자기 아는 변호사한테 위임을 해. 그러면 누가 우선권이 있냐 그런 얘기겠지. 그럼 이제 그렇죠. 나는 법원을 통해 한 사람이야. 그죠? 가장 법원을 통한 사람이니까 너는 안 돼. 근데 누가 먼저일까요? 이때는 이게 먼저였죠. 원래 이분이 지정한 사람이 먼저니까. 그잖아. 자기가 살았을 때 멀쩡할 때 지정한 사람. 왜 지정했겠어? 자기가 믿을 만한 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자, 우리가 법정 후견의 보충성이다. 그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죠? 다만 이제 우리가 자, 1항에 그 후견 계약에 등기됐을 때 등기된 때는 가정법은 그때 나오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때만 임의 후견이라든지 감독인 청구해서 성년 후견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이 할 수도 있죠. 본인이 야, 내가 보니까 감당해 보니까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성년 후견 심판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럴 때는 그 후견 계약 본인은 그 성년 후견 심판으로서 종료할 수 있어요. 끝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2항에 이번엔 본인이죠. 자, 본인이 정리 돌아왔어. 그럼 본인이 다시 여기 A라는 사람이 K1을 지정해놓고 본인이 또 심판을 청구해. 그러면 그때는 본인이 성년 후견 심판을 청구하면은 그때는 당연히 종전의 사람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본인 기준으로 간다. 그죠? 그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견 종료인데요. 자, 후견 사무의 종료와 관리 계산. 일단 후견인은 지금 임무가 종료되면요. 후견인 또는 상속인들은 한 달 내에 그 재산 계산을 해주고, 물론 이 계산 기간이 더 길면 이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때 후견 감독인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자, 끝으로 밑에
후견 종료가 되면 이제 한 달 안에 후견 종료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등록 기준자인지 주소지에다 하는 것이고 후견인에 대한 감독 기간은 과거에는 친족회였었는데 지금은 후견 감독인제를 도입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독과 처분 있었고요. 물론 이런 그 후견 감독인은 그때 보시면 각종 그 선임 사임 변경권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우리가 정신병의 치료에 대한 그 감독권 같은 것들도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성역 후견은 이렇게 어렵게 내지 않았고요. 아까 제가 봤듯이 몇 가지 정도 체크한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것들이 이제 부양의무죠. 이제 부양의무입니다. 이것만 보고 이제 좀 쉬겠습니다. 우리가 부양의무는 이제 94조에 친족 간에는 부양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때 친족이 너무 넓어지니까, 친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계혈족과 아버지, 할아버지, 그죠?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간의 친족 간의 부양 의무가 있고, 이 기타 친족, 이때 기타 친족은 주로 형제 자매라든지, 그죠? 사촌, 파초가 합니다. 그럴 때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돼. 그죠? 예컨대 삼촌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 책임집니다. 부양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양 의무, 물론 이제 부양 의무는 거기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과 근로에 의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주는 거죠. 충분하면 뭐하러 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 아는 분이 오셔가지고,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자기 딸이 대학 교수인데, 들어오면서. 아, 이게 나쁜 년이라는 거야. 와가지고. 그랬더니, 기껏 자기가 내가 유학 보내가지고, 영국까지 보내가지고, 20년 동안 가르쳐 놨더니, 글쎄, 지금 나이 40 처먹고, 그래. 말을 똑같다 같은 말을 해. 40 먹어서 결혼 안 해가지고 고민했더니, 40 먹어서 유부남하고 결혼했대, 유부남이랑. 유부남은 아니죠. 결혼했으니까. 옛날에 유부남이 그랬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놈이랑 결혼한 다음에 돈을 안 준대, 부양을. 나보고 부양 청구해달래, 소장을. 그래서 그거는 부양 의무가 안 된답니다. 충분한 자력이 있어요, 할머니는. 이미 벌써 건물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내용증명 보냈대. 총장한테. 여기 보냈대. 그래서 막 딸이 막 망신 준다고. 망신 줘야겠다고 하면서. 하여튼, 이게 부양받을 자가, 그저 생활 유지가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우리가, 과거의 부양료 시험 문제인데, 시험 문제에서 이게 두 가지죠. 자녀에 대해서는요, 예컨대 만 19세까지 자녀에 대해서는, 뭐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는 나이가 뭐 어리든 크든 간에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비가 들죠. 그거에 대해서는,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부부간은 달라요. 자, 부부간은요, 물론 부부간에도 아까 상호 부양료가 있는데,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 예컨대 내가 7년 전에 수술받았어. 근데 내 돈으로 했어, 내 돈으로. 그러니까 그 과거의 부양료는요, 청구를 해야 돼. 나오죠? 청구를 해서, 그래서 이행지체했을 때 하는 것이지, 그 언더라인 친 것처럼 부양 의무 이행을 청구하기 전에 청구도 안 해놓고 부양료를 달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판례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요, 부부간의 상호 부양 의무는요, 이행 청구하기 전에 옛날 거 달라. 그건 안 돼. 그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 못 받으면 끝이죠. 자식은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양과 기업은, 물론 이제 예컨대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부양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언더라인에. 근데 생계 유지를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한마디로, 적어도 부양 의무는, 장기간 부모를 모시면서 동거했어. 그래서 생계 수준을 넘는, 즉, 원래 그 아들만큼 높은 수준의 생활 수준을 줬어, 부모한테. 그러면
그것은 특별한 부양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을 할 때 그 부양한 부분이 뭐 5천만 원이다 그러면요. 그 5천만 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여를 한 걸로 봐서 상속에서 빼고 넣어주죠. 그죠? 기여분이죠, 기여분. 그래서 특별 부양한 것도 기여분으로 되는구나. 뒤에 오늘 배웁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출문제 보시면 뭐 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모가 동거하고 생계 수준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줬다 그러면 나중에 기여분으로 인정 못하는데 아니요, 인정합니다. 인정받습니다. 그죠? 넘어가서 자 부양의 순위. 자 부양 의무자가 보통 여러 명이다. 예컨대 부양 의무자가 예컨대 뭐 자식이 있고 조카가 있어. 그러면 부양 의무도 순위가 있겠죠. 순위에 따라서 가까운 사람이 부양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여러 명일 때도 그 선정할 수 있고요.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979조에 보면요, 이 부양 청구권은 일신 전속적 권리이기 때문에 부양 받을 게 2천만 원이다. 그걸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양 받을 권리를 양도나 포기 안 됩니다. 그리고 부양 청구권에 대해서는 압류, 가압류할 수 없고 채권자가 대위 안 됩니다. 그래서 돈 받을 게 있다고 그 아버지의 채권자가 압류하면 안 되냐? 안 됩니다. 본인이 청구 안 하는데 대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양 청구권은 압류 금지고 대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판례. 자, 우리가 민법상 직계혈족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의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족간이 아닌, 주고 보세요. 친족간이 아닌 약정을 통해서 부양 의무합니다. 요즘에 나이 먹으신 분들이 오셔서 그래요. 가끔가다 그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자기가 어떤 아주머니 만났대요. 자기가 얼마씩 한 달에 50만 원씩 주기로 하고 같이 하기로 했대.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그 돈을 꼭 줘야 되냐 그래요. 줘야 되나? 줘야죠. 그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A 아버지가 지금 법이 좀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은 뭐 효도법이라고 해가지고,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파트하고 상가 줬어요. 근데 얘가 이 돈을 계속 상가에서 임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아버지는 이미 준 거는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이미 준 거는 돌려낼 수가 없어. 지금 법이. 그때는 그냥 부양료만 달라고 할 수는 있죠. 부양료는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아버지는 이 상가 갖고 싶어. 그거 아니에요. 얄미워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이걸 바꾸자 이거예요, 법이. 아직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이미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민법상 법이 이미 이해한 부분은 어쩌죠? 민법 556조 2항에 이미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558조에 우리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면 끝나는 거야, 아들한테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친족간이고 친족이 아니야 아까처럼 남남이다 이거야, 가불이. 그러면 한 달에 에컨대에서 줬어. 에컨대 보증금 전세권을 8천만 원짜리 주면요, 이때는 다시 달랠 수 있느냐? 못 달랍니다. 보세요. 그 약정에 의한 부양 의무는 우리가 558조, 즉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를 다시 한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데 거꾸로 되어 있네. 제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써놓으세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요거는 남남일 때는 이미 이행했는데 안 준다 그러면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만약에 50만씩 그죠? 줬다 그랬을 때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불러드릴게. 친족이 아닌, 써놓으세요. 친족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 의무는 부담부 증여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부담부 증여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기이행한
이미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만남일 때는. 약속 안 지키면 내놔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게 대부분 없어요. 또 근데. 없어가지고 통할 수도 없더라고요. 예. 자, 좀 쉬었다가 상속 보겠습니다.